네, 안녕하세요. 오늘 54회 대전 창업 포럼 창업 잡담을 진행하게 된 스톤브리지 벤처스 김일환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업자들의 꿈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한 분을 모셨고요. 뮤렉스 파트너스의 파트너로 계시는 오지성 부사장님입니다. 네,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뮤렉스 파트너스 오지성입니다. 오지성 부사장님하고 저는 스톤브리지 벤처스에서 같이 창업 투자 전반에 걸쳐서 같이 투자하고 고민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던 사이이기 때문에 오늘도 편하게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유니콘 기업에 투자를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시킨 경험이 있고, 우리 옆에 계신 오지성 파트너님도 뭐 저희 회사 있을 때도 그렇고 같이 뮤렉스 파트너 설립하고 나서도 그렇고 일하고 계시는 파트너스 분들이 이 유니콘 투자 경험이 있으셔서 오늘 가지고 계신 인사이트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니콘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1조 원, 그러니까 1 빌리언 US 달러를 넘는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그 에일린 리라는 카우보이 벤처스, 미국의 카우보이 벤처스 파트너가 처음으로 2012년인가요? 그때 이제 말했던 거고요. 그 에일린 리는 카우보이 벤처스 창업 전에 이제 클라이너 퍼킨스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고요. 아주 유명한 여성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유니콘이 화두고,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별 유니콘을 육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는 11개인가요? 유니콘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저희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뮤렉스 파트너스. 그래도 스톤브리지부터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저희 그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지금 12년 차 벤처 캐피탈입니다. 저희가 2008년 말 12월에 이제 설립이 돼서 이제 올해 12년에 접어들었고요. 그 12년 동안에 저희는 그 창업 초기서부터 지금 유니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창업 생태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운용자산 규모로 한 6천억 정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직방, 그리고 뭐 옐로우 모바일, 크래프톤, 이런 유니콘 기업들에 투자를 했던 벤처 캐피탈입니다. 뮤렉스 파트너스는 스톤브리지와는 다른 3년차 신생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저희는 주로 모바일, 인터넷, 기술 기업의 초기부터 그리고 후단까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용 자산은 이번 달 기준으로 800억, 아마 다음 달 기준으로 1,400억 정도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주로 투자하는 분야에 지속 투자를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시리즈 A부터 시리즈 D단까지, 뭐 회사로 따지면 뭐 야놀자, 뱅크샐러드,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부터 아주 초기 기업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을 하나의 전체적인 그 생태계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유니콘, 그리고 유니콘에 입성하기 전에 예비 유니콘, 그때부터 예비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꼬마 유니콘,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유니콘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의 유니콘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스타트업 전체 생태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먼저 오지성 파트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기회는 크게 외생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내생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외생 기회 같은 경우는 저는 스타트업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시장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령
2000년대 초반에 ADSL을 정부가 인프라를 아주 확장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임과 같은 산업이 연이어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외에 그 근간이 되거나 아니면 배경이 되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같이 확대가 될 텐데 그 외생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좋은 자양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에게는 그 정부가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지원책뿐만 아니라 그 주변부에 있는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거기서 기회를 찾는 게 외생 기회로서 크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내생 기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개별 기업 단위의 지원일 텐데, 개별 기업 단위의 지원이 아까 김윤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층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회사가 여러 가지 실험과 시도를 빠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에게는 이제 외생과 내생에 대한 기회를 면밀히 보면서 그걸 둘 다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드디어 이제 정부가 그 스타트업의 그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하나의 생태계로서 인지하고 있구나, 이런 시각의 변화, 이게 되게 중요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의 기능이라는 게 약간 취약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정책이 단절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제 진화하고 이제 정말 그 생태계로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출 수 있게 되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도 이 생태계 전체를 이제 조망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각 단계별로 다 제대로 이제 단계별로 필요한 어떤 지원들을 하는 시각들을 갖게 된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제 유니콘이라는 과연 그 스케일을 과연 우리나라 그 경제 규모에서 꿈꿀 수 있게 됐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충족시켜져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 밸류의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유니콘에 해당하는 컨셉, 그러니까 아직 충분히 레베뉴를 창출하기 전 단계에서도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향후에 어떤 포텐셜만 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준이 한 1,000억 정도는 돼야지 젊은 그 꿈을 꾸는 창업자들이 액티브하게 이런 창업 생태계에 뛰어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미 지금 와서는, 최근 들어와서는 이 1,000억은 이제 아무런 이제 거리낌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1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10배를 얘기할 정도로 이 스케일이 커졌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런 의미에서 그 정부가 그 정도까지 규모로까지 크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전반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이제 유니콘 케이스도 11개나 나오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유니콘을 육성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유니콘의 시작은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벤처 캐피탈리스트다 보니 각각이 이제 스타트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스타트업들을 우리가 선호하는지 각각의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뮤렉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투자할 때 보는 어떤 정리된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네, 그 부분 좀 공유 좀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테고리 리더입니다. 그게 어떤 카테고리가 됐든지 간에 그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전체 밸류 체인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 그 회사는 반드시 그 카테고리의 리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밸류 체인 상에서 나름의 확고한 포지셔닝이 있을 수 있는 회사, 이 두 가지를 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일반론적으로
그러면 이걸 다 통칭해서 어떻게 보는 거냐라고 보면 결국에 시장과 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그리고 그걸 실행하고 있는 팀, 이 세 가지를 본다고 생각하면은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시의성을 가미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니콘들 대부분은 어떤 거대한 플랫폼의 변화나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빨리 잘 적응했던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2010년도 중반 정도부터는 가령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2010년 초반에 모바일이 아주 큰 플랫폼의 변화였고 거기서 많은 기회의 창이 생겼다라면 사실 2010년도 중반 정도부터는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플랫폼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의 변화에서 흐름을 타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실행력을 갖춘 팀을 조금 더 포커스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벤처 캐피탈들이 사실은 갖고 있는 시각들은 다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를 저는 뭐 제가 예전에는 뭐 SSSP라고 얘기했다가 요즘은 이제 4P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저는 이제 그 페인,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그 페인에 대해서 그 페인이 얼마나 그 고객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얼마만큼의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있느냐 이 부분을 보고 두 번째가 이제 시장과 관련된 얘기 결국은 이제 포텐셜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의 크기가 결국은 그 시장에서 그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제 행하는 팀인데 저는 이제 그 팀을 특히 스타트업에서 저희가 보는 팀은 사실 굉장히 그 속도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팀이 과연 이 진화하는 속도, 프로그레스하는 속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혼자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이제 주변에 서포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서포터들과 융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 뭐 이런 것들 보는데 그게 이제 저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보고요.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변화 또는 시련 어떤 기회 이런 것들에 이제 맞부딪히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그들이 꿨던 그 어떤 그 이상과 꿈이 실현되는 데까지 버텨낼 수 있는 거. 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스타트업이 운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운이라는 게 뭐냐면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리는 미래의 그림은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은 뭐 예전에 그 60년대에 어떤 만화가 한 분이 2000년대에 세계를 그린 그림이 몇 년 전에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나온 그림들이 사실 상당 부분 지금 현실화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미래에 올 수 있는 생각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언제쯤 도래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 투자자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 타이밍에 그 제대로 된 속도로 그 타이밍을 맞춰갈 수 있는 팀을 베팅을 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타이밍은 근데 지나봐야지 사실은 프루브가 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투자자로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결국은 유니콘이 되는 경험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유니콘을 테마로 해서 각종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때맞춰 저희 우리나라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축이 됐고 그리고 저희 벤처 캐피탈들도 굉장히 다양한 벤처 캐피탈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양한 벤처 캐피탈들이 다양한 펀드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스타트업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과제는 어쨌든
정말 글로벌리 경쟁할 수 있는 유니콘들을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탄생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태계 일원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반면에 지금 이제 스타트업이 유니콘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좀 모자란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이 질문의 함의가 약간 스타트업은 지원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사회에. 근데 그건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사실 지원의 대상이 아니고 일종의 독립적 개체로서 그들이 사회의 의미를 만들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라, 사실 이거를 어떤 지원해야 되는 대상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생태계 구성원들이 그들을 위해서 각자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벤처 생태계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벤처는 결국에 그들의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니까, 근데 고객한테 어떤 지원을 기다리는 거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제 그 주변부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정부와 VC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바깥쪽에는 뭐 민간 기업이든 뭐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쪽에서 정부와 VC가 과연 지원을 어떤 걸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좋은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성장을 견인하거나 촉진시키는 거는 약간 주객이 바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하나는, 스타트업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더 쉽게 들어가서 일을 하고 더 쉽게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업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그 병특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특이 여하간의 이유로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병특이라는 거는 사람이 전부의 스타트업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원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특의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작용을 막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좋은 방향이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없애자,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병특 문제가 정부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C 같은 경우에는 사실 VC가 그냥 일반 뭐 대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생태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VC가 줄 수 있는 건 결국에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먼저 재무적으로는 VC가 주식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투자하고 그들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넥스트 펀딩, 그 다음 펀딩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회사가 성장하는데 좋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재무적으로는 세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인재 채용.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는 게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그 VC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사업협력인데, VC가 아주 다양한 그 카테고리의 회사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각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협력 기회들에 대해서 훨씬 더 기회의 창을 크게 열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협력을 최대한 많이 드라이브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에 이제 아마 유니콘의 끝에는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유니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유니콘들은 글로벌을 지향을 하게 될 텐데요. 글로벌에 지향을 했을 때 VC가 도움을 줘야 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현지 시장에서의 네트워크라던가 현지 진출 경험에 대한 공유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저 VC가 개개인의 경험을 레버리지해서 그걸 구전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화하고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했을 때 이 VC 생태계, 벤처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지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좋은 말씀이십니다. 특히 이제 그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국내에 있는 VC들의 역량이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는 거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VC조차도 굉장히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병특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제안을 주신 건데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기존의 기업들 또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그나마 시큐어할 수 있는 자원이 인적 자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병특이라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때문에 이제 병역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오히려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현명한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신 것 같고요. 뭐 다 좋은 말씀이시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애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규제입니다. 규제인데,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각 나라가 처한 환경이라든가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문화나 이런 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어려운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곤혹해 할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현재 유니콘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레거시,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많은 그 글로벌 유니콘들도 똑같은 경험을 겪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들이 그 규제 때문에 속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은 없는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았나.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타다이 케이스를 약간 예를 들어본다면 당연히 이제 기존의 그 라이센스로 인한 어떤 보호를 받던 어떤 기존의 레거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스타트업을 그냥 포용하는 이런 부분은 어려울 거라고 저희도 기대는 하고요. 근데 그 정부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라이센스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정부가 좀 해결해주고 나중에 이 회사가 잘 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일단 그 부분을 메꾼다거나 이런 식의 뭐 어떤 방법론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도 이제 제시됐는데 이게 좀 너무 이제 양쪽의 집단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충돌되는 상황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의도했던 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제 스타트업이 그 사업을 중단하는 쪽으로 뭐 그것도 뭐 스타트업의 선택이긴 했지만 어쨌든 주택하는 쪽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흘렀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려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충돌들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슬기롭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정부나 관련돼서는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뭐 저희가 어쨌든 VC고 쌓았던 경험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경험 입장에서 감히 저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팁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거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아주 굉장히 자유롭게 전달하고 이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지성 파트너님 한번 자유롭게 그냥 스타트업한테 그냥 쉐어하고 있는 게 뭐가 있으면 그냥 뭐 사실 다 우리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긴 한데 혹시 그냥 놓친 게 혹시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뭐 창업자들한테 좋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대부분 예비 창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단 저도 사실 VC에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표님들께 일단 예비 창업자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사실 이게 아주 심한 비바람이 부는 언덕에 홀몸으로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심정적으로든
혹은 뭐 재무적으로든 정말 어려운 길을 가시려는 결심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일단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VC를 하면서 그 느꼈던 거는 사실 VC도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디어보다는 실행이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요. 이게 사실 모두가 아까 이제 60년대 화가가 2000년대를 그린 그림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100%로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무언가를 세상의 다른 누군가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하고 있을 거거든요. 혹은 곧 하게 되더라도 어쨌든 같은 걸 하는 분이 이미 세상에 많거나 많을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창업자분들께서는 아이디어보다는 실행에 방점을 찍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만약에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혹시 내가 창업을 할까 말까가 고민이시라면은 저는 그 키 퀘스천 하나는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풀고 싶은가를 진심으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 시장에 기회가 있을 것 같다 혹은 이게 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와 같은 고민에서 시작한 사업은 이게 사업의 변수가 너무 많고 수익까지 끌어올리기에 너무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진정성은 어디서 발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정말 풀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그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표를 지지하게 하는 큰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쉐어의 입장에서 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이디어보다는 실행에 방점을 찍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말 진정으로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창업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 당연히 다 공감하는 얘기고요. 저도 항상 그 창업자들한테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 오지성 파트너님도 이 뮤렉스 파트너스의 코파운더시고 저도 이제 스톤브리 벤처스의 코파운더인데 사실 저희도 창업자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겪었었고 계속 챌린지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사업이라는 게 어떤 단계에 올랐다고 해서 그 챌린지가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스타트업이 부딪히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은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많이 해결해 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 지금 예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그런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거를 오히려 보람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찾는 그런 생각이 함께 하셔야지 그 본인이 꿈꾸는 꿈에 좀 더 한 발짝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유니콘이 주제여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뭐 VC는 스타트업 같이 창업자였긴 했는데 VC는 유니콘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유니콘이 되는 또 그 스타트업들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이제 포텐셜 마켓 사이즈가 엄청 커야 되고 이제 그 변화의 어떤 크기가 커야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하나 그 저걸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전 펀드로 유명한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그 손정희 회장이 요 그래프를 작년에 이제 그 발표할 때 그렸던 그 슬라이드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유니콘이 막 있으면서 소프트뱅크가 이 유니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유니콘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소프트뱅크의 가치가 엄청 커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만에 올해 이제 만든 슬라이드가 이겁니다. 중간에 큰 그 함정이 있죠.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밸류 오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100%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이미 유니콘 중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좀 있었죠. 네. 뭐 위웍이라든가 네.
우버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유니콘조차도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유니콘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런 챌린지는 있게 마련이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저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모든 그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그 함축해서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너무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한 얘기죠. Stay hungry, stay foolish. 그게 가장 모든 그 스타트업 그 창업자들이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촬영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서툰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이제 언택트로 이런 진행하게 돼서 이런 세션을 가져봤습니다. 저희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신 그 예비 창업가 중에서 꼭 유니콘 창업을 성공하시는 분이 꼭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중한 글을 서비스하고 있는 주식회사 H2K의 홍창기 대표입니다. 소중한 글은 인공지능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2018년도 한글날에 처음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 이후에 약 8만 명의 아동들이 가입을 하였고 약 500만의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제가 이번에 인공지능 튜터를 탑재한 소중한 글 2.0을 올해 2월 27일에 또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업은 2명의 인공지능 박사로 공동 창업된 팀입니다. 아무래도 서로 알고 지내던 기간이 좀 오래되었으니까 팀이 먼저 결성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팀을 결성한 다음에 저희가 아이템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선정할 때의 기준은 어려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템을 찾던 중에 좀 우연한 기회로 교육 격차 문제가 초등학교 내에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육 격차의 시작이 바로 한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한글 교육 방법론과 애플리케이션과 교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솔루션은 아직 세상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에 소중한 글 2.0을 출시하면서 제일 달라진 부분은 아무래도 인공지능 교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전 테스트 결과 저희 인공지능 교사는 한글을 전혀 모르는 아이가 8주 만에 약 43%가 한글을 다 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 전문성이 엄청 뛰어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교육 효과나 전문성을 소비자들께서 좀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료로 론칭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현재 다운로드 받고 결제도 해주시고 있고, 무엇보다 대구를 비롯한 초등학교 한 5군데에서 저희 소중한 글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어느 부분에 좀 반응하는지 저희가 좀 보고 싶어서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 진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한글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부모들도 알고 싶고 선생님들도 알고 싶다는 그런 니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이 진단이라는 것의 엣지를 좀 살려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그리고 유아들이 저희 소중한 글에서 꼭 진단받고, 모든 아이들이 꼭 진단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고 싶습니다.